박상욱 디지털 에세이 편집장님. 요즘에 저희가 시키는 게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너무 괴로우시죠? 아니요, 즐겁습니다. 즐거우신가요? 더 많이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투가 지금 팬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네. 좀 더 의식하고 해야겠네요. 네. 무슨 소리세요? 근데 뭔가 아무 말이나 해봤습니다. 해탈을 한 듯한 그 모습에 이제 팬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약간 침대 같은 그런 안정감. 저희가 이 미국 국장이 안 좋으면 이런 네. 농담을 못 합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뭐 국장은 괜찮고 저희만 안 좋기 저희만 안 때문에 좋기 때문에 편안하게 얘기 편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빨 좀- 보여도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 뭐 전부 다 안 되는 게 최악인데 네. 입장이라도 잘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렇죠. 이게 어딥니까? 예. 네, 근데 바라건대 저희는 크립토 프로그램이니까 디지털 자산이 좀 좋아야 되는데 디지털 자산이 좀 힘을 상대적으로 못 쓰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한 지난 2, 3일 새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했거든요. 6만 5천 달러를 돌파하는 듯 하다가 어저께 한 6만 2천 달러까지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네. 6만 3천 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또 최근 한 2, 3일 사이에 국장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다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타난 하락세라서 좀 비트코인이나 뭐 디지털 자산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좀 이유를 많이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네. 좀 몇 가지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투자자분들 좀 고민이 더 깊을 법한 게 네. 일단 연달아서 이번 주에 물가지표가 나왔잖아요. 이틀 전에는 CPI 나왔고 어제는 PPI 나왔죠. 근데 네. 다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는 거고 이제 이게 뭘로 이어지느냐. 금리 인상 확률이 줄어들고 시장이 금리 동결을 기대하는 고조세가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페드 워치나 이런 데를 보면은 지금 9월 동결 확률은 상당히 올라가서 67.6%까지 치솟은 상태고요. 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을 적게 보고 있다 사람들이 이게 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도 뭐 어제는 약간 살짝 횡보하는 정도긴 했지만 며칠 전에 굉장히 좋았었죠. 그러면서 네. 일주일 새 한 10% 정도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 증시도 어제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또 반도체 관련 주식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이 비트코인은 좀 안 좋으니까 왜 도대체 하락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생각한 뭐 분석한 몇 가지 좀 이유를 갖고 와봤는데 일단 뭐 이건 첫 번째로는 예, 이거 네. 무슨 이미지인가요? 네. 편집장님도 이런 거 할 줄 아는군요. AI. 짐벌인가? 네. 네. 이 왜 여기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냐면 제가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엄청 재밌다면서요. 네, 거기 보면은 이 오디세우스라는 주인공이 네. 바다의 신 그 포세이돈의 분노를 사가지고 그렇죠. 네, 좀 고생을 하는 뭐 그런 포세이돈 그 아들내미인가요? 눈을 찌르는 바람에 예. 네. 10년 동안 고생하는 얘기인데 예, 그런 저희가 식으로- 10년 동안 고생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안 돼요. 아닙니다. 줄여주세요. 아니, 이게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절대 편향된 말은 안 했고 뭐 비트코인만 떨어지고 다른 것도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이 최근 금하고 동조세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게 뭐 일주일치밖에 안 되지만 뭐 몇 달치, 1년치가 돼서 계속 동조세가 나타나면은 비트코인도 뭐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렸는데 네. 사실 저는 내심 후자 쪽을 기대를 했거든요.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비트코인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번 주에 그 기대감을 좀 갖고 평소보다 2배로 매수를 했거든요. 원칙을 깨고 본인이 네. 2배 매수했기 때문에 아. 뭔가 이 비트코인 신에 네. 분노를 불렀다 이런 분석인가요? 네. 예, 좀 오만했던 게 아닌가. 아, 그래서 네. 다시 이제 1배수로 돌아가셔야겠네요. 저희가 네, 뭐 입에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농담처럼 들리지만 뭐 인간 지표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박사님 편집장님이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는데 저 때 2배를 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저 때 뭔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은 이 반도체 관련 주식이 워낙 좋았으니까 네. 좀 힘을 못 썼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조정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도 어떨 때는 미국 증시 따라갔다가 어떨 때는 금 따라갔다가 네. 좀 오락가락하는 평소에 안 보이던 패턴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내심 이제 기대를 하면서 네, 매수를 좀 크게 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 네. 네. 아무래도 11일이면 사실 이제 그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지난주 5일 연속 비트코인 ETF 순유입 됐네. 바뀌었다. 그러고 들어갔는데 네, 상승장이다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지금 낭패를 보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제 사실 어제하고 그제 하락이 좀 두드러지는데 공교롭게 어제하고 그제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건 비트코인만 안 가고 다른 거 다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최근 한 2, 3일 동안은 안타깝게도 그런 흐름이 그런 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타나고 있죠. 네. 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8월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 3일 정도로만으로는 속단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8월 한 달 동안에 이슈들을 좀 더 짚어보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뭐 이제 두 번째 또 원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요. 예, 지금부터는 약간 진지한 분석들이 들어가는데 예. 최근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네. 뭐 통화 정책 뭐 엔화 매입 이런 거 하면서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년 미국 국채로 봤을 때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올라간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이 위험 자산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 주식 시장에 또 자본이 쏠린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또 파고들 틈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했습니다.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한테 좀 유동성이 쏠리기는 좀 어려운 장세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못하겠는데 비트코인 현금 흐름 없다 요거는 동의하겠는데 변동성 높은 위험 자산이라는 건 사실 요즘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변동성이 부분이긴 적다. 하거든요. 변동성 적은 안전 자산 느낌이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훨씬 나는데 사실 본인께서 반도체 예. 주식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반도체 네. 변동성이 지금 올해 들어서는 제일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오늘도 장난 비트코인은 아니니까요. 이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네. 그러니까 저하고 업계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도록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섭외 전화가 옵니다. 아, 네. 근데 저희한테 섭외 전화가 일주일에 몇 회 이하로 온다. 그러면 거기가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았어요. 여기 인간 지표가 여기도 네. 있었네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네. 거기가 저점일 확률이 되게 높았고 역사적인 아. 저점에서는 네. 심지어 막 한 번도 섭외가 없는 그 그런 주도 기간이 있어요. 2달, 3달 막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아, 근데 최근이 예. 사실은 그런 좀 징후가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전화가 없어요, 저한테. 아, 그럼 이게 이제 두세 달 이어지면은 저희가 저점. 저점이라고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인간 아, 지표. 인간 지표가 이렇게 여러 살아계셨군요. 네. 아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정확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락할 때는 매크로라던가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하고 네. 장이 변할 때 연락을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여기는 정보네요. 제가 지금 진행으로 주 5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게스트로 주 5일 나가는 시점이 발생한다. 네. 거기가 고점입니다. 거기가 고점이군요.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건 와, 알겠습니다. 이제 김동아 대표님을 네. 팔로우하면서 제가 어디 밖에 봐야겠네요. 많이 안 나오기를 또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빠지면. 네. 채굴 업체가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주목받으면서 다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약세에 이런 영향이 또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분석을 해본 게 이 비트코인 더 이상 팔 곳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지금 더 팔고 있길래 이렇게 내려가는 걸까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아무래도 주목을 할 만한 곳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 또 분석이 나왔는데 올해 초부터 8월 12일 정도의 기간까지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비트코인 판 걸 보니까 2만 8천 개가 지금 보유량이 줄어 있더라. 원래는 연초에 12만 7천 개 정도였는데
9만 9천 개 정도까지 보유량이 빠진 상태라서 2만 8천 개 정도를 주요 채굴 업체들이 매도를 한 것 같다. 라는 또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어제 또 발표가 나왔던 게 라이어 플랫폼이 최근에 엔트로픽하고 전력 공급 계약 체결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그만큼 엔트로픽하고 한다는 거는 AI 쪽으로 점점 빠지고 있다라는 네.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또 라이어 플랫폼즈가 비트코인 4,300개 매도를 했다 이런 소식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채굴 업체거든요. 여기도 네. 상반기 보고서를 내놨는데 상반기 실적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한 2만 개 정도 팔았다. 정도 또 발표를 한 상태라서 확실히 채굴 업체들의 비트코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요걸 팔아서 어쨌든 그 데이터 센터 확장에 돈을 쓰는 그런 추세인가 보네요. 네. 이게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기로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력 공급망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팔아야 돼요. 처분을 해야 되고 네. 새롭게 뭐 칩도 사고 뭐 서버도 사고 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네. 그 용도로 비트코인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14일 정도에 SEC 이 주요한 공개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예고를 한 2, 3일 전부터 드렸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어요. 네. 그 SEC 저기 혁신 면제 네. 말씀하시는 걸 텐데요. 이 토큰화 관련해서 특히 혁신 면제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발표한다 해놓고 이번이 처음 미룬 게 아니라 네. 지난 1월부터 계속 미뤄온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번에는 특별한 조금 더 이유가 있는 게 클래리티 법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SEC도 이 토큰화 혁신 면제를 하냐 마냐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네. 그래서 좀 더 미룬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저기 제가 장표에 한 몇 시간 전 장표라서 이게 네. 하나 수정돼야 되는 게 있는데 SEC가 또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공개 회의를 연다. 디지털 자산 규칙 제정 관련해서. 이게 원래 일정이었죠. 네, 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것마저도 지금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왜냐하면 이 공개 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토큰화 혁신 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원래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혁신 면제 발표 자체가 연기가 됐다 보니까 지금 덩달아서 공개 회의도 연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예. 계속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확 들어오실 텐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하나가 있고 SPV 같은 걸 하나 중간에 만들어서 또 신청하는 실물 담보로 신청하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완전 뭐 그냥 가격만 조정하는 그런 토큰을 또 상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이게 세 가지가 다 그냥 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 루머가 일면서 이게 사실은 관련 주식들 가격을 상당히 좀 변동성을 이게 불어 넣었습니다. 이것 그렇죠. 때문에 많이 움직였었는데 또 안 네. 한다고 하니까 네. 되게 좀 개면적인 약간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일정이 잡히게 되면 그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입법이 돼야지 확실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렇죠. 환기시켜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뭐 클래리티 법안이 안 돼도 SEC하고 CFTC에서 규칙 제정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악재는 아니다라는 반응이 크긴 한데 네. 오늘 나온 이런 SEC 뉴스 같은 걸 보면은 확실히 입법이 안 되면은 이 규칙 제정에도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최선의 수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되는 거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요 일정은 연기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새로운 일정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백악관에서 다음 주에 디지털 자산 업계랑 예측 시장 업계 경영진 초청해서 뭐 간담회인가요? 뭐 약간 간담회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네, 간담회 비슷한 성격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서 아직은 네. 그 성격에 대해서는 좀 더 후속 보도가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공개된 형식만 보면 간담회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지금 휴회 기간이잖아요. 8월 휴회 기간 중에 그렇죠. 이런 행사를 연다라는 거는 이 자리에서 뭔가 물밑 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백악관하고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협의가 나오면서 이 상황이 좀 더 진전될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의미를 갖는 게요. 이 지금 초청 행사가
이 백악관 초청 행사가 현지 시간으로 8월 19일에 열리거든요. 예. 네. 근데 그 다음 날 8월 20일에 뭐가 열리냐 하면 CFTC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가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앞두고 이렇게 개최를 한다는 거는 여기서 뭔가 의견 조율이 나타난 다음에 CFTC 이 공개 혁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뭔가 좀 더 진전된 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도 지금 같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혁신자문위원회에서는 혁신을 하자는 내용이니까 디지털 자산 그렇죠. 업계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도 네. 그렇겠네요. 또 자문위원회 또 리플, 뭐 코인베이스, 네. 로빈후드 같은 뭐 여러 이 디지털 자산의 거물들이 지금 다 소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 같습니다. 간담회가 이제 공개 방식이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네. 그냥 방송 중계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음. 공개 형식인지 트럼프 대통령 직접 나오는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요게 되면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심지어 이제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면요. 네,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클라리티 법안 윤리 조항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거 물어보면은 next 이럴 것 같은데. 아 그것도 이제 시그널이 될 수 있죠. 아, 넥스트라고 그렇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답변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네. 지금 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시티그룹 CEO가 어제 뭐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했나 봐요. 요거는 아마 그 클라리티 법안 관련한 얘기죠. 네, 그 아무래도 뭐 여러 월스트리트 인사들이 클래리티 법안 지지하는 인사들도 많았잖아요. 물론 네. 반대 측에서 반대하는 인사들도 많지만요.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 CEO 같은 경우는 원래도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환영한다라는 뜻을 내비치면서 비교적 월스트리트 인사 중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우호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이 클래리티 법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통 은행권이나 이런 금융기관에도 좋은 법안이 될 걸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컨디션 조건을 달았던 게 스테이블 코인 이 보상 이자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역은행이 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같이 내비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언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네. 뭐 이 금융사 CEO들이 이 법안 통과가 돼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되는. 네, 그렇죠. 이런 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또 협상이 더 좋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과가 또 9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이 시점에서는 또 중요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업계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골드만삭스거든요. 아, 골드만삭스가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영향력도 크고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뭐 ETF를 추진한다. 막 이러면은 저희 기분이 좋거든요. 저 호재죠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어제 재밌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발 어떤 내용이죠? 고도한삭스가 이제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기반 뭐 옵션 이 ETF를 운용하는 그 네오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가 이 비트코인 프리미엄 인컴 ETF나 이런 디지털 자산 인컴 ETF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이번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게 실제로 지난 4월에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기반 프리미엄 인컴 ETF를 SEC에 신청을 했거든요. 신청을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을 인수를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알트코인 인컴 ETF까지 이제 가져갈 수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진출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운용 자산이 300억 달러 정도 되는 이제 운용사인데 그러면 뭐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큰 규모네요. 네, 원래 좀 유명했던 곳인가요? 이 원래 디지털 자산 ETF 했던 곳 중에서는 주요 업체 중에 하나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고요.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네. 근데 여기가 또 이제 골드만삭스에 인수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골드만삭스가 디지털 자산 쪽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려는 것 같다라는 시장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회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네오스를 선택한 뭔가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뭐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확고한 플레이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든가 몸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미 다른 파트너사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주요 플레이어들 중에서 그걸 이제 제외하고 남으면은 사실 몇 군데가 없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남은 곳이 네오스 인베스트먼트였기 때문에 인수를 한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그 ETF 중에서 옵션 베이스 ETF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현물 ETF는 직접 비트코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렇죠. ETF고 옵션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정해지게 되는 그런 ETF인데 네. 그래서 아마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기반 프리미엄 인컴 ETF 요게 이제 약간 옵션 프리미엄으로 만드는 그런 ETF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현물 ETF하고는 조금 운용 전략이 다른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4월 달에 요걸 신청서 이미 냈는데 네. 아마도 요런 구조를 생각을 하고 4월 달에 신청서 내지 않았겠느냐. 요런 얘기가 이제 사후적으로 좀 됐습니다. 그럼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ETF를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물 ETF는 다들 네, 하고 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겠다 뭐 약간 요런 정도의 그렇군요.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네,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게 이제 한국투자공사 뉴스가 몇 개 나왔어요. 네, 그 KIC라고 부르죠 보통. 네. 여기서 의외로 디지털 자산 기업들의 투자를 좀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를 좀 투자했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KIC나 이런 이제 한국의 국부 펀드 같은 것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에는 잘 투자 안 할 것 같은데라는 인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계속 변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온 이제 공시에서 나온 뉴스는 KIC가 서클에 신규 투자를 했다. 이번에 KIC가 서클에 투자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 또 포트폴리오 주요 디지털 자산 기업 포트폴리오도 변경을 했는데 스트래티지하고 코인베이스를 좀 주식을 줄였고 대신에 뭘 늘렸냐라고 보니까 블록, 로빈후드, 라이엇 주식을 많이 늘렸다. 라는 이제 변경 공시를 내놨고요. 네. 그것도 비슷한 날에 국민연금 관련 포트폴리오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거의 KIC하고 보유 종목이 같은데 포트폴리오 변경도 거의 같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스트래티지 보유 물량을 조금 줄이고 대신에 로빈후드 물량을 크게 늘리는 전략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 최근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로빈후드 왜 늘었냐라고 하면은 우리 예.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다. 예, 이 월드컵이나 이런 특수 때문에 오르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주가도 실제로 많이 올랐다. 이런 점을 좀 반영을 해서 KIC나 국민연금도 이 리밸런싱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라이엇도 있는 게 굉장히 눈에 띄네요. 네,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요. 라이엇이 이제 뭐 라이엇을 채굴 업체로 불려야 할지 뭐 AI 데이터 전력 공급 업체로 봐야 될지 뭐 모르겠지만 네.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킨 모습입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재미있다고 봤던 게 네. 채굴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리고 보통 사면은 이제 마라톤 디지털, 그러니까 마라홀딩스를 삽니다. 제일 큰 걸로. 제일 큰 걸로. 네. 근데 라이엇을 샀다는 거는 이건 좀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다, 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심지어 물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왜 심지어 샀는지. 최근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라이엇이라 네. 되게 신기하네요. 저희도 뭐 왜 샀는지는 공개적으로 밝힌 게 없어서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짚어드린 뉴스를 봤을 때 네. 뭔가 KIC도 알고 있는 정보들이 많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디지털 자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블록을 거의 생각 못 하시는데 여기가 되게 알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계속 크고 그런가요? 있어서 네. 여기는 부침이 없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약간 그런 기업인데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네. 뭐 이
큰 투자 기업에 있으니까 저희보다 훨씬 정보도 많으실 거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죠. 뭐 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희 댓글에도 항상 서클 어떡하냐고 하는 분들 많으신데 네. 이 소식 보면은 굉장히 기쁘실 것 같아요. 그 서클을 안 사고 있다가 지금 샀다는 거는 음, 이게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네, 그리고 클라리티 법안이 결국에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수혜 볼 거냐? 했을 스테이블 때. 코인 뭐 하는 연관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수혜 보지 않겠냐? 뭐 약간 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걸려 있는 이슈입니다. 델리오라고 하는 네.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사고라고 해야 되죠? 금융 사고가 터져가지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었고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왔나 봐요. 네, 어제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검찰 구형이 20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실제 재판에서 징역은 15년이 선고가 됐고 네.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15년이면 오.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사한 이 사건들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그만큼 사건을 중하게 봤다는 거고 네. 무겁게 봤다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런 선고가 이제 나오게 됐냐라고 하는 이 델리오라는 이 대출 업체가 있었거든요. 디지털 자산 대출 업체가 국내 업체인데 네, 여기가 이제 이용자 자산을 편취했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예. 편취를 해서 다른 회사에 맡겼는데 그 다른 회사는 또 다른 회사한테 또 이 고객 자산을 맡겨서 이 사람은 또 어디에 투자를 했냐라고 하면 FTX에 그 자산을 맡겼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FTX가 2022년 11월에 끝났죠. 네네 예. 파산 사태가 파산했죠. 터지면서 네, 이 이용자 자산을 돌려받지 못했잖아요. 이제 막 돌려받는 절차 단계에 돌입을 했지만 이 대출업체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상환을 하지 않으면은 파산하기 때문에 이게 연쇄 파산이 나타나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델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 자산을 700억 정도를 편취한 것 같다라는 혐의가 적용이 됐었고 거기에 대한 선고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네. 어떻게 됐냐면 이게 상당히 뭐 강남에 그 커뮤니티 공간도 두고 상당히 네. 좀 컸거든요. 회사가 컸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레버리지를 해서 우리가 연 15%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와. 모은 거예요. 고이율이네요. 고이율인데 연 15%를 운용해서 내기가 이제 물론 코인 상승장 때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하락장 때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연 15%라는 거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무조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서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낸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생각할 때 네. 공인된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통째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뭐 FTX도 엮이고 이렇게 돼서 사실 이제 네. 그 돈이 다 공중분해가 되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던. 아, 말씀 주신 예. 관리한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징역 10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네. 아, 네네네. 또 그 사람은 이제 그 좀 낮은 이유, 형량이 살짝 더 낮은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뭐 모르고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우길 수 있기 때문일까요? 뭐 모르고 네. 받았다기보다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고 맡긴 사람들의 그 친이측을 배반했기 때문에 약간 더 중하게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15년은 저도 생상도 못했던. 굉장히 네. 높은 형량이긴 한데요. 네. 근데 뭐 2,800명 중에 그래도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이제 진짜로 좀 편취가 되었다라는 혐의가 인정이 된 거니까. 예. 1,000명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700억 원도 그렇고. 네. 지금 이 네. 델리오랑 같이 하루인베스트 같은 업체가 같은 날에 이게 사고가 터졌거든요. 네. 근데 요 재판은 규모가 더 큽니다. 네. 아. 아까 7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네. 하루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디지털 자산 대출 업체거든요. 근데 네. 편취 액수가 8,800억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예. 왜 그래서 이번에 델리오 선고가 왜 더 이례적이라고 보냐면 여기 하루인베스트 재판 같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에? 네. 네. 물론 이제 2심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게 1심은 이 사업 지속 가능성이 있었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무죄가 나온 건데 2심에서 완전히 이제 재판부에서 재검토를 해서 사업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이 고객들을 기망했냐 그렇죠. 네. 이건 이 사기죠. 행위에 지금 다시 초점을 맞춰서 재판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루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2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 이거 그래도 좀 2심 때 제대로 좀 네, 짚어줘서 다행이네요. 네, 1심처럼 됐으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6천 이게 또 명인데. 이제 약간 두 회사의 구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좀 그렇죠. 어렵긴 한데 예. 아무튼 이 아마 지금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피해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것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박상일 편집장님 모시고 비트코인 왜 안 오르는지 뭐 저희 여러 가지 막 농담 삼아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그 모든 것들에 조금씩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 뭐 반도체 잘 나가는 것도 이유가 될 거고 예.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고.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